결혼은 집안끼리의 만남 아닙니까? 저희 집안이 흉보이면 곤란하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만호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형식적인 미소와 고상한 말투로 포장된 그 자리엔 모욕과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파혼을 하든지 아니면 결혼식에 오시지 말든지 둘 중 하나 택해주세요. 순간 딸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선 아버지 서만호. 고물상에서 녹슨 쇠붙이를 나르던 그 손이 청담동 빌딩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모든 게임의 규칙은 뒤바뀌었습니다. 오늘도 사연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새벽 5시 30분, 아직 동도 트지 않은 시간. 서지영은 눈을 번쩍 뜨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반듯하게 정돈된 침대에서 일어난 그녀는 터벅터벅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가스레인지 불을 켜고 냄비에 물을 붓고 된장 한 숟가락을 풀었습니다. 보글보글 양파와 애호박을 사각사각 썰어 넣자 부엌에 구수한 향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목재 계단을 삐걱이며 올라오는 묵직한 발걸음이 들려왔습니다. 고물상 1층에서 올라온 작업복 차림의 중년, 서지영의 아버지 서만호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거뭇한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얼굴은 밤새 일한 듯 지쳐 있었습니다. 지영이 된장찌개 뚜껑을 열며 말했습니다. 아빠 식사하세요. 오늘 된장찌개 맛있게 끓였어요. 만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닦았습니다. 우리 딸이 해주는 밥은 늘 맛있지. 고마워, 지영아. 지영이 소박한 상 위에 반찬을 하나씩 놓으며 웃었습니다. 아빠가 더 고생하시잖아요. 고물 더미 정리하시느라 어젯밤 10시 넘어서 들어오셨죠? 만호는 딸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영은 김치통을 열어 밥그릇 옆에 놓았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오징어채 볶음까지 단출했지만 정성이 가득한 밥상이었습니다. 만호가 밥을 한술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하나면 장관 밥상도 안 부럽지. 지영은 아빠가 밥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표정엔 사랑과 존경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하루는 또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9시 작은 변호사 사무실. 지영은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 전원을 켰습니다. 법률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된 책상에는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영은 긴 머리를 한번 뒤로 넘기고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엔 일정표와 이메일, 각종 민사소송 서류들이 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지영이 수화기를 들고 단정한 목소리로 응답했습니다. 네, 변호사 서지영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중년 남자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변호사님. 어제 상담했던 이민수예요. 어제 상담드린 이혼 서류 말이에요. 아직도 검토 중이신 겁니까? 이름을 듣자마자 어떤 인물인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내내 아내 욕을 늘어놓으며 본인이 바람 피워놓고 재산을 나눠주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리던 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영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검토 마쳤습니다. 말씀하신 재산분할 부분, 특히 부동산 항목이 쟁점입니다. 혼인 기간 중 취득한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단독 소유로 주장하시긴 어렵습니다. 이민수는 수화기 너머에서 숨을 길게 내쉬며 쏘아붙였습니다. 아니, 그건 분명 내 명의고 주변 사람들도 안 나눠줘도 될 거다 이야기하는데 변호사님 뭘 제대로 알고 말하는 거예요? 지영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며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어제도 같은 설명 드렸습니다. 고객님이 자꾸 말을 끊으시고 제 말에 집중을 안 하시던데
법적으로 명백히 근거 있는 말씀을 전달드리는 겁니다. 이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지금 제 탓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영이 말끝을 끊지 않고 확실히 짚어 말했습니다. 이혼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확하게 하셔야 시간 낭비, 돈 낭비 안 하세요. 지금처럼 감정적으로 밀어붙이시면 협의가 깨지고 오히려 소송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이민수의 짧고 건조한 말이 들려왔습니다. 됐고요. 일단 빨리 처리나 좀 해주세요. 오늘 중으로요. 지영은 마지막까지 정중하게 대응했습니다. 네, 언제든 연락 주세요.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지영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의자에 깊게 몸을 기댔습니다. 뒤이어 예약된 상담 전화, 민사소장 초안 검토, 임대 분쟁 서류 대응까지 시간은 쉴 새 없이 흘렀고 점심은 김밥 한 줄로 때운 채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재판을 마치고 돌아온 그녀는 사무실에 앉아 숨을 돌렸습니다. 창밖엔 벌써 어둠이 깔려 있었고 골목 가로등 불빛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전쟁 같던 하루가 그렇게 겨우 끝났습니다. 똑딱똑딱 새벽 4시. 서만호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젖히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딸이 있는 방 쪽을 힐끗 바라본 뒤 양말을 손에 쥐고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실에 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서 익숙한 손놀림으로 정장을 꺼냈습니다. 평소 입던 기름때 묻은 작업복이 아닌 다림질선이 살아있는 회색 정장이었습니다. 넥타이를 매며 거울을 본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고물상 뒤편의 작은 주차장으로 나가자 그곳엔 먼지 한 톨 없는 검은색 벤츠가 서 있었습니다. 만호는 뒷주머니에서 차키를 꺼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삑!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양이 한 마리가 달아났습니다. 30분 후 서만호의 벤츠는 청담동 고급 빌딩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비원이 고개를 숙이며 차단기를 들어올리자 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까지 올라가며 만호는 벽면 거울에 비친 자신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빌딩 안 사무실 문이 열리자 넓고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과 천장 끝까지 뻗은 통유리창, 고급 소파와 샹들리에가 그의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는 곧장 안쪽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는 도서관처럼 벽면이 온통 서류함과 캐비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만호는 익숙한 손길로 강남 부동산 A권역이라고 적힌 파일들을 꺼냈습니다. 책상 위엔 부동산 지도와 임대 수익 분석표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안경을 꺼내 쓰고 수치를 한 줄 한 줄 짚으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고철 더미 앞에서 웃던 아버지의 얼굴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눈빛엔 냉정함이, 입술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오전 8시가 되자 문이 열리고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들어와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번 달 임대료 정산 보고서입니다. 만호는 안경을 조금 고쳐 쓰고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압구정 빌딩, 공실이 2칸이나 비었네. 비서가 손에 든 태블릿을 열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예, 지난주에 IT 업체 하나가 철수했습니다. 지금 2군데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다시 자료로 돌렸습니다. 서류를 모두 검토한 뒤 만호는 다시 강남역 근처의 오피스 빌딩으로 이동했습니다. 넓은 로비에서 관리소장이 그를 맞이하며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관리소장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번 달엔 시설 점검 별 탈 없었습니다.
그는 건물 곳곳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전기 패널실, 냉난방기 점검실까지 둘러봤습니다. 정오가 되자 만호는 다시 청담동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옷장에서 정장을 벗고 낡은 셔츠와 기름때 묻은 작업 바지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벗고 헝클어진 머리를 빗어 넘기자 다시 고물상 아버지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오후 7시쯤 되어서 만호는 고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지영은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서 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고물상에 안 계시던데. 만호가 손을 털며 무심히 말했습니다. 응, 저기 수원 쪽에 자재 좀 알아보러 갔다 왔다. 그는 세면대로 가 손을 씻었고 지영은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딸 앞에서 그는 언제나 성실하고 검소한 평범한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그는 고철 무더기 속에서 무거운 쇠붙이를 나르고 폐지를 종류별로 분류했습니다. 잠시도 쉴 틈 없이 일했지만 표정엔 피곤한 기색 하나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쌓아온 이중생활.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그날도 깔끔하게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지영의 사무실. 유리문 밖으로 낮은 기침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깊은 남색 정장 차림의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김원재입니다. 전화로 상담 예약 드렸던. 지영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건넨 명함엔 KJ그룹 전략기획실 이사라는 직함이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지영이 의자 옆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네, 김 이사님. 편하게 앉으세요. 원재가 앉기 전 사무실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넓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리된 책상과 작은 화분 하나, 그리고 벽에 걸린 자격증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고 도톰한 계약서 뭉치를 꺼내 지영에게 건넸습니다. 상업용 임대차 계약인데 조건이 좀 복잡해서요. 전체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인 뒤 파일을 받아 첫 장부터 꼼꼼히 훑기 시작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무렵 지영이 빨간 펜을 들고 계약서의 한 문장을 크게 동그라미 쳤습니다. 여기 5조 2항 보이시죠? 임대료 인상 조건이 지나치게 일방적이에요. 계약 갱신 시 임차인 동의 없이도 인상 가능한 구조인데 이건 무조건 수정해야 합니다. 원재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아, 제가 이 부분은 아예 놓쳤네요. 그러면 수정 요청은 어느 정도 선에서 가능할까요? 지영이 다른 조항들과의 연결을 짚어가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임대인 측 주장도 있으니 인상률 상한을 명시하면 협상 여지는 있습니다. 대신 보증금 조항도 같이 손보셔야 하고요. 제안서 초안은 제가 따로 정리해 드릴게요. 그녀의 말은 군더더기 없었고 설명은 단단하고 깔끔했습니다. 1시간 넘게 이어진 설명이 끝나고 상담을 마친 원재가 문 앞까지 걸어나가다 잠시 망설이듯 돌아섰습니다. 원재가 조심스럽게 지영에게 물었습니다. 저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지영은 짧은 정적 후 자리에서 일어나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추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아, 아니요. 그냥 상담 잘해주셔서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싶어서요. 지영의 반응에 원재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바빠서요. 지영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엔 기분 나쁨보다 오히려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뒤돌아서 사무실을 나섰고 지영은 조용히 문을 닫고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원재는 법률 자문이 필요할 때마다 지영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관계였지만 점차 서로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영도 원재의 성실하고 진지한 모습에 좋은 인상을 받았고 둘은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어느 오후 원재가 평소보다 일찍 지영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상담 때문에 찾아오셨나요? 지영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원재는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업무는 아니고 그냥 보고 싶어서. 원재가 솔직하게 말하며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무실을 나와 한강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한강 위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나 솔직히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원재가 한강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데요? 지영이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사실 우리 아버지가 KJ그룹 회장이야. 원재가 지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영은 커피 잔을 잠시 멈춘 채 그를 보았습니다. 너가 내 배경을 알고 나면 나를 밀어낼까봐 처음부터 말하지 못했어. 원재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원재와 자신의 처지가 너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고물상 딸이에요. 지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나는 서지영 너를 사랑하는 거고 우리 부모님도 좋아하실 거야. 원재가 지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영은 그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한 달 후 원재는 지영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했습니다. 지영아, 나랑 결혼해줘. 원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좋아요. 지영이 감격에 겨워 대답했습니다. 원재는 일어서서 지영을 꼭 안았습니다. 한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저녁 무렵 지영은 고물상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하늘은 벌써 어둑해졌고 공기엔 하루치 먼지가 가라앉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영은 고물상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두 손으로 어깨끈을 고쳐 매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2층 거실에선 TV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서만호는 반쯤 누운 자세로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조용히 소파 옆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말을 꺼내기까지 몇 번을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지영이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드릴 말씀이 있어요. 만호가 리모컨으로 TV 볼륨을 줄이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응, 지영아, 무슨 일 있어? 지영이 두 손을 무릎에 올린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결혼하려고 해요. 그의 눈동자에 놀람과 복잡한 감정이 비쳤습니다. 아, 어떤 사람이야?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뢰인으로 처음 만났고 지금은 제게 아주 소중한 사람이에요. 만호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그는 다시 지영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그래, 우리 지영이가 보는 눈이 얼마나 높은데 얼마나 잘 골랐겠어. 네가 좋다면 아빠도 좋다. 지영은 그 말에 안도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같은 시간 청담동 펜트하우스, 유리 대문이 열린 대저택 안. 거실에는 윤미정과 김윤철 부부가 각각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미정은 화려한 옷과 장신구를 착용한 채 차를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김윤철은 신문을 다 읽은 듯 반쯤 접어 다리에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김원재가 검은 정장 차림으로 거실에 들어서며 그들 앞에 섰습니다. 원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습니다. 미정이 찻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 집 딸인데? 원재의 가장 첫 질문은
어느 집안 딸이냐 였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이름은 서지영입니다. 윤철이 신문을 접으며 말을 받았습니다. 그건 알겠고 집안은 어떤데? 원재는 똑바로 어머니의 시선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집이에요. 만나보시면 아실 거예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어머니, 아버지도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이 끝나자 거실엔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철은 등을 소파에 기댄 채 입꼬리를 약간 비틀었습니다. 미정은 찻잔을 다시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말을 삼키듯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원재는 부모의 표정이 변한 걸 알아차렸지만 더는 묻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물러났습니다. 거실에 원재의 발소리가 사라지자 미정이 찬물보다 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장 말린다고 들을 애도 아니고 눈에 완전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네네. 윤철이 신문을 접어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서울대면 뭐해? 우리랑 결이 안 맞는데. 변호사 타이틀 하나로 재벌가에 발 붙일 수 있을 것 같나? 미정이 손등으로 찻잔 자국을 닦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상견냐? 해보죠. 그쪽에서 알아서 이 집안은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느끼게 해줘야겠네요. 윤철이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히 이 집안을 뭘로 보고 말이야. 며느리 자리를 탐내. 미정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빛은 싸늘했고 입꼬리는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상견례 날 당일 아침 지영은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이불을 젖히며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 그녀의 눈가엔 걱정과 설렘이 섞여 있었습니다. 옷장 앞에 선 지영은 한참을 고민한 끝에 단정한 흰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서 여러 번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머리카락도 깔끔하게 묶었습니다. 차분한 듯 보였지만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지영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넥타이를 메고 있던 만호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와, 우리 딸. 오늘 너무 예쁘다. 지영이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빠가 양복 입은 거 엄청 오랜만에 보네요. 만호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어넘기고 말했습니다. 10년 전에 산 건데 아직 괜찮지? 지영이 다가가 넥타이를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진짜 멋있어요. 만호가 딸의 손길을 느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장되지? 지영이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조금요. 아빠는요? 만호가 손으로 그녀의 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나야 뭐. 우리 지영이 잘 자라줬으니 그쪽 부모님도 예쁘게 봐주시겠지. 지영의 입가에 조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녀는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청담동 펜트하우스 드레스룸. 윤미정은 거울 앞에 앉아 진주 귀걸이를 꺼내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급 명품 원피스를 차려입었습니다. 김윤철은 슈트 재킷을 걸친 뒤 손목 시계를 채우며 거울을 흘끗 바라봤습니다. 원재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너무 과하신 거 아닌가요? 지영이 아버지께서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미정이 립스틱을 바르며 말했습니다. 과하다니 예의야. 상견례는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야. 우리도 사회적 위치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냥 막 입고 가서야 되겠니? 윤철은 비서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청담동 그랜드 호텔 12층 최고급 룸. 시간 맞춰서 도착하게 해. 그는 통화를 끊고 원재를 향해 말했습니다. 여자 쪽에서 부담 느낄 거면 그건 그쪽 자격지심이지. 우리가 수준 낮춰야 할 이유는 없다.
원재는 두 사람을 바라보다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마 더 말하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후 5시 서지영과 만호는 검정색 택시를 타고 청담동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론 퇴근 차량들이 뒤엉켜 있었고 하늘은 벌써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 무릎 위에서 두 손을 꼭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만호는 그런 딸의 손을 조심스레 감싸 쥐었습니다. 걱정 마라, 지영아.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내 딸 예쁘게 봐주실 거야. 지영이 작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네, 아빠. 저 잘할게요. 그들의 택시는 잠시 후 호텔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어맨이 택시 문을 열자 만호는 허리를 펴고 먼저 내렸습니다. 지영은 가방끈을 고쳐 매고 뒤따라 내렸습니다. 반면 김 씨 가족은 고급 블랙 세단을 타고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자 윤철과 미정이 먼저 내렸습니다. 미정은 마지막으로 거울을 꺼내 립스틱을 다시 정돈했습니다. 원재가 앞서 나갔고 미정이 윤철 옆에서 작게 말했습니다. 상대방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궁금하네요. 분수 모르는 사람이 높은 데에 기어오르면 어떤 꼴 나는지 똑똑히 보여드려야겠어요. 윤철이 코끝을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딸을 서울대까지 보냈으면 노력은 했겠지. 하지만 그런 건 어디까지나 개천에서 용난 경우지. 그들은 둘만의 대화를 속삭이며 상견례 장소로 향했습니다. 청담동 그랜드 호텔 12층. 예약된 최고급 프라이빗 룸 안으로 두 가족이 차례로 들어섰습니다. 천장에는 황금색 프레임의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고 대리석 바닥 위로는 고급 원목 테이블이 길게 놓여 있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숙인 채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낯선 호텔 향수 냄새와 무거운 분위기에 목이 타는 듯 했습니다. 김윤철이 자리에서 일어나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철입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만호도 고개를 숙이며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서만호입니다. 저희 지영이 잘 부탁드립니다. 두 남자가 겉도는 인사를 주고받는 사이 윤미정은 지영과 만호의 옷차림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지영은 무채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만호의 양복은 소매 끝이 약간 해져 있었습니다. 미정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약간 비아냥 거리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지영 씨, 만나서 반가워요. 인터넷 프로필 사진보다 훨씬 미인이네요. 지영이 당황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머님. 미정은 자리에서 손거울을 꺼내 립스틱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말은 웃으며 했지만 표정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웨이터가 은색 뚜껑이 덮인 코스 요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음식들은 이름도 생소하고 먹는 법도 알 수 없었습니다. 지영이 포크와 나이프를 들고 망설이자 만호가 살짝 팔을 내밀었습니다. 그냥 편하게 먹어. 너무 신경 쓰지 마. 지영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은 이미 붉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원재가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원재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영이는 정말 인정받는 변호사예요. 의뢰인들한테 신뢰도 높고요. 김윤철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구나, 훌륭한 아가씨네. 요즘 같은 세상엔 법 쪽에도 쉽지 않죠. 어느 로펌에 있어요? 지영이 고개를 들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개인 사무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3년째입니다. 윤철은 표정을 바꾸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 개인이요? 대형 로펌이 아니시군요. 규모가 작으면 사건 수임도 쉽지 않지 않나요? 지영이 당황하지 않으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저는 소규모지만
고객들에게 믿음 가는 변호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로 오시는 분도 많고요. 미정이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직원은 몇 명 정도? 아,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지영이 침착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직원도 없이 혼자 하세요? 상담, 서류, 재판까지 전부? 지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대부분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정은 원재 쪽으로 고개를 돌려 작게 말했습니다. 직원 월급 줄 정도로 운영이 안 되나 보네. 그 말에 테이블 위로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만우는 조용히 수저를 놓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눈빛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손등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윤철은 고개를 약간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지영 씨 아버님께선 어떤 일을 하시나요? 만우가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고물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미정이 잔을 내려놓으며 되물었습니다. 고물상이요? 지영이 숨을 고르며 다시 말했습니다. 네, 폐지랑 고철 같은 거 수거해서 분류하고 판매하시는 일을 하세요. 30년 넘게 한 분야에서 열심히 일해 오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아졌지만 애써 떨림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윤철이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참 세상엔 다양한 삶이 있네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말의 끝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윤철이 짧게 박수를 치며 이어나갔습니다. 그래도 자식 교육 잘 시키셨네요. 그런 일 하시면서 딸을 서울대까지 보내셨다니 참 대단하십니다. 그 말에는 기름기 없는 공허한 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정도 따라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고철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던데요? 그런 일도 영향을 많이 받겠어요. 만우는 그 말에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물을 또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지영은 잔을 손에 든 채 이미 차갑게 식은 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 한마디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공간 안에는 형식과 체면만이 가득했습니다. 디저트가 나올 때쯤 미정이 본격적인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너희 둘은 결혼식은 어디서 올릴 예정이니? 미정이 찻잔에 티스푼을 돌리며 만우를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니까요. 혼수나 예당 같은 건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지 궁금해서요. 지영이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 주제는 언제든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지만 막상 듣자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원재가 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천천히 상의해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 둘이 먼저 정리를. 하지만 미정은 아들의 말을 무시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 결혼시키는 입장에서 궁금한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신혼집은 저희가 준비할 테니 혼수는 지영 시내에서 준비해야겠죠. 신혼집에 큰 돈이 들어가니까 균형은 맞춰야죠. 윤철이 잔을 내려놓고 말을 보탰습니다. 요즘은 예단도 너무 성의 없이 보내면 말이 많잖아요. 우리 쪽에도 드릴 분들이 꽤 되니 기본은 갖추는 게 예의 아닐까요? 지영은 조용히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말을 하려고 몇 번이나 숨을 들이마셨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만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전보다 더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예단비를 얼마를 해야 한다라는 말은 안 할게요. 알아서 잘 준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윤철이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식이 중요하진 않아도 체면은 지켜야 하니까요. 재벌가 며느리라 불릴 사람인데 남들이 흉을 보면 곤란하잖아요. 그 말에 지영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마치 숫자로 계산되고 있다는 느낌에 참았던 자존심이 서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원재가 참다 못해 다시 말했습니다. 예단이니 혼수니 그런 게 중요한 결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믿는지가 중요하지. 이런 대화는 예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 하지만 윤철은 단호했습니다. 원재야, 목소리 낮춰라. 결혼이란 게 둘만의 행사가 아니야. 집안 전체 중대한 행사야. 말끝이 날카롭게 마무리되자 테이블 위의 공기는 한층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천천히 숙였고 만호는 다시 한번 냅킨을 들었다가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윤철이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결혼식에 꼭 신부아버님이 참석하셔야 하나. 저희는 아무래도 사회각계각층 지위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 분위기가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 쪽에서 조금 배려해드리는 거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호는 그의 말뜻을 정확히 알아챘습니다. 겉으론 배려를 가장했지만 속뜻은 수준 안 맞는 사람은 결혼식에 오지 말라는 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결혼이 우리 집안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미정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파혼을 하든지 아니면 아버님은 결혼식에 오시지 말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미정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레스토랑 안이 순간 조용해졌고 지영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정의 차가운 말이 끝나자마자 서만호는 조용히 냅킨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만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조용히 딸을 향해 말했습니다. 지영아, 일어나자.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무릎 위에 얹은 손을 풀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자 눈가는 벌겋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지영은 묵묵히 아버지를 바라보다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손끝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미정이 놀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어디 가시려고요? 식사 아직 다 안 끝났는데요? 만호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노도 격앙도 아닌 냉정한 단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만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묘하게 묵직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지영의 손을 잡고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원재가 지영을 따라가려 일어났습니다. 그때 미정이 그의 팔을 붙잡고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원재야, 앉아라. 그 말 한마디에 원재는 굳은 채 멈춰 섰습니다. 두 손은 허공에 멈췄고 표정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윤철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미정에게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다시 뵙긴 뭘 다시 뵈. 다신 볼 일 없을 것 같은데. 미정이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하네요. 기죽을 만도 하고 화낼 만도 한데 뭐 저리 당당하게 나가지. 뭔가 있는 사람처럼. 윤철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고물상 사장이 뭐 있어봤자지. 고물상 사장 주제에 어디를 넘봐. 택시 안에서 지영은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호는 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위로했습니다. 고물상이 있는 동네로 돌아가는 길이 유독 멀게 느껴졌습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지영이 만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너는 잘못한 게 없다. 만호가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마음속에는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원재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지영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을 정말 많이 사랑하니? 만호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줘요. 지영이 원재에 대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만호는 딸의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택시는 고물상 근처 골목에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요금을 정산하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실 조명을 켠 만호는 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왔습니다. 아빠, 이 결혼 접어야겠죠? 지영이 차를 마시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만호가 단단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지영아, 아빠 말 잘 들어. 아빠는 괜찮아. 결혼 준비 그대로 해. 지영은 고개를 획 들었습니다. 그 말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아까 그런 모욕을 당하고 결혼식에 오지 말라는 말까지 들으셨는데 아빠를 믿어라. 모든 게 잘 될 거야. 만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빛이 있었습니다. 원재가 정말 널 사랑한다면 부모 반대쯤은 이겨낼 거야. 만호가 딸을 격려했습니다. 지영은 아빠의 말에 조금 위안을 받았습니다. 밤 11시 지영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자 만호는 조용히 서재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여러 장의 문서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청담동 펜트하우스 명의 서류와 몇 장의 증권 계좌, 그리고 금고 키와 열쇠 꾸러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사무실로 나가겠습니다. 비서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회장님, 뭔가 급한 일 있으신가요? 만호는 짧게 침묵을 두었다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큰 결정을 내릴 일이 생겼습니다. 전화를 끊은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에 조용히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다음 날 오전, 만호는 평소보다 일찍 청담동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커피를 내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제 상견례는 어떠셨습니까? 만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김윤철 회사와의 신규 투자권 보류하라고 전해 비서가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추가로 김윤철 회사와 예정된 사업 파트너십 미팅들 일정 조정해 우리 쪽 사정으로 몇 주 정도 미뤄달라고 해. 비서가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호는 서류를 정리하며 더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윤철 회사 관련 투자 검토 회의들 모두 연기 처리해. 급할 것 없으니 천천히 검토하자고 해. 3일 후 김윤철의 회사 사무실. 비서가 급히 들어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투자 관련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철이 서류를 받아보며 물었습니다. 신규 투자권 승인 났나? 그게 보류한다고 합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윤철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즉시 승인되던 건이었습니다. 이유는 KJ그룹의 가치를 다시 평가해 봐야겠다고 합니다. 다음 날 오전 청담동 펜트하우스 복도에 구두 굽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서류 봉투를 들고 미정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집 안에서는 실크 가운을 걸친 미정이 샹들리에 아래 거실에서 커피잔을 들고 있다가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초인종을 누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문을 반쯤 열었습니다. 미정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직원이 고개를 살짝 숙이며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임대계약 해지 통보서입니다. 건물주 직권으로 3개월 후에 이사 나가셔야 합니다. 미정이 찻잔을 내려놓고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서류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해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 계약 아직 2년 넘게 남았어요.
미정은 직원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한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직원은 곤란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권리 조항에 따라 처리된 것입니다. 건물주 측 지시에 따라 전달만 드리는 겁니다. 문이 쾅 닫히고 거실 한가운데서 미정은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넘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서만호 회장의 움직임은 계속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김윤철의 사무실은 불이 난 듯한 분위기 속에 직원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혼란을 수습하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회의 중인 윤철의 사무실로 황급히 들어섰습니다. 비서가 서류 뭉치를 들고 달려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계약 해지 통보가 여러 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댁 펜트하우스도 그렇고 본사 임대도요. 윤철이 놀란 눈으로 서류를 낚아채며 외쳤습니다. 갑자기 이게 다 뭐야? 아니 무슨 일이 한꺼번에 터져? 말이 돼? 비서가 종이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건물주 직권으로 해지된다고 합니다. 윤철이 조급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는 건물주는 도대체 누구야? 비서가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서만호 회장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나오자 김윤철은 인터넷에 서만호 회장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순간 전날의 상견례 장면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관시사무소 직원이 다녀간 후 미정은 휴대폰을 손에 꼭 쥐고 윤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정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펜트하우스 계약 해지 통보가 왔어요. 윤철이 목소리를 낮춰 대답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회사 사무실도 투자 계약도 다 엉망이야. 건물주가 서만호라고. 미정이 핸드폰을 든 손을 떨며 벽에 기대섰습니다. 서만호? 서만호가 누군데요? 지영이 아버지, 어제 상견례에서 만났던. 윤철이 말끝을 흐리며 대답했습니다. 그 고물상이요? 미정은 화들짝 놀라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한편 청담동 일대의 부동산 중개인들은 오전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펜트하우스 관련 계약 정리 지시가 들어왔고 투자자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단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서만호라는 이름이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판을 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3일 뒤 오전 10시 만호는 정중한 양복을 입고 청담동 펜트하우스를 향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평소 업무를 도와주던 비서가 함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최상층 버튼을 누르며 만호는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30년 만에 진짜 모습으로 이곳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펜트하우스 현관 앞에서 만호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미정이 문을 열었을 때 그녀의 얼굴은 이미 창백했습니다. 지난 3일간 언론 보도와 각종 통보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티가 났습니다. 서 회장님.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만호는 표정 변화 없이 고개만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만호가 정중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정은 급히 문을 활짝 열고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거실에서 윤철이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그는 상견례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얼굴에는 초조함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철이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만호는 소파에 앉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미정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품 옷을 입은 그녀가 바닥에 무릎을 대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몰라봬서 그런 무례한 말을.
미정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철도 아내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 그 투자 없이는 회사에 타격이 큽니다. 제발 다시 한 번만 검토해 주세요. 윤철이 바닥에 이마를 대며 빌었습니다. 상견례 때 보였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만호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비서는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거실의 정적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지영이에게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만호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들어 만호를 바라봤습니다. 파혼을 하든지 아빠가 결혼식에 오지 말든지 선택하라고 하셨죠. 만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그날의 말을 되짚었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라서. 미정이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막혔습니다. 사람을 얕보면 결국 가장 낮은 곳에 있게 되는 건 본인입니다. 그 말을 들은 윤철과 미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만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미련 없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비서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미정이 무릎을 꿇은 채로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만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펜트하우스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미정은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철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밤이 깊은 시간 조용한 거실에 조명만이 따뜻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서만호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지영은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빠. 지영도 이 소식들을 윤재를 통해서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잠깐 앉아볼래? 지영은 조심스럽게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만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가진 걸 드러내며 사는 법을 택하지 않았단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수십 년 세월의 무게가 묻어 있었습니다.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 가진 걸 보여주며 우쭐대는 사람, 그리고 가진 걸 지키며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 나는 후자였지. 지영은 고개를 숙이며 들었습니다. 사람은 가진 것으로 평가받아선 안 된다고 믿었다. 그래서 너에게도 그걸 가르치고 싶었고. 만호는 지영의 두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내가 고물상을 택한 건 세상 앞에서 겸손을 잃지 않으려고 한 선택이었다. 사람은 스스로를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돼. 지영의 눈가에 다시금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가 지켜온 삶, 나는 부끄럽지 않아. 그리고 너도 그 가치를 알게 되면 좋겠다. 그 순간 지영은 아버지의 손길 속에서 어릴 적 품에 안겨 울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작고 따뜻했던 손, 그리고 한결같은 진심이 담긴 눈빛. 아버지는 가난하게 살았던 게 아니라 깊이 있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은 밤, 원재는 퇴근 후 집에 도착하자마자 무거운 발걸음으로 거실로 향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윤철과 미정은 어둡고 침울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윤철이 다가오는 아들에게 눈을 고정하며 물었습니다. 원재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이 상황 그냥 넘길 수는 없잖아. 원재가 테이블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지영이랑 예정대로 결혼하겠습니다. 미정이 눈이 휘둥그레져 일어섰습니다. 지금 그게 말이 돼? 지영이 아버지가 너 용서하겠대? 원재가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허락은 이제부터 제가 받아야죠. 무릎 꿇고 용서도 구할 거고요. 미정이 갑자기 뭔가를 깨달았다는 듯이 윤철을 보고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원재가 지영이랑 결혼하면 서 회장이 우리한테 다시 마음 열지 않겠어요? 윤철이 팔짱을 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돈지간 되면 투자도 다시 생각할 수 있지. 뭐 가족인데. 그 순간 원재가 테이블에 손을 짚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아직도 두 분은 그 생각뿐이시네요. 윤철이 당황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원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고 말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원재가 거실 구석에 놓인 짐가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이 집에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락도 끊겠습니다. 미정이 놀라 눈을 크게 뜨고 원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정이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치맛자락을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원재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원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덕분에 편하게 컸죠. 하지만 이번 일로 두 분이 어떤 분들인지 알게 됐습니다. 윤철이 원재의 앞을 막아서며 손을 들었습니다. 회사 일은? 너 그만두고 뭐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 원재가 정면을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사직서 제출했습니다. 이제 제 삶은 제 손으로 책임질 겁니다. 미정이 벽에 기대며 한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말도 안 돼. 아니,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원재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원재를 불렀습니다. 원재야, 제발 잠깐만 멈춰봐. 하지만 원재는 문을 열고 천천히 나가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쿵,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남겨진 윤철과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다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들의 교만이 결국 하나뿐인 아들을 잃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2주 후 원재와 지영은 서울 외곽의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습니다. 30평 남짓한 아파트는 청담동 펜트하우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좁은 복도, 나무 냄새가 묻어나는 오래된 문짝,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작은 창. 그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오히려 더 따뜻했습니다. 원재가 거실을 둘러보며 지영에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그의 손에 이끌려 들어선 지영은 한 바퀴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오래된 가스레인지, 약간 벗겨진 벽지, 앙증맞은 싱크대. 그러나 지영의 입가엔 만족스런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지영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말 좋아요. 우리만의 공간이네요. 원재는 그녀의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지만 온기가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이삿짐 정리를 마친 뒤 두 사람은 숨을 돌리며 바닥에 걸터 앉았습니다. 원재는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예전엔 상상도 못했지. 내가 이삿짐 나르고 너랑 같이 집 정리하는 날이 올 줄은. 지영이 생수병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당신한텐 생소하겠지만 난 이런 거 좋아해요. 원재는 생수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엔 익숙지 않은 노동의 피곤함과 함께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엿보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지영이 마늘을 다지고 있는 사이 원재는 양파를 어설프게 썰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웃으며 다가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손 다쳐요. 이리 줘봐요. 원재가 칼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 나 진짜 이런 거 처음 해봐서 그렇지. 익숙해지면 금방 잘할 거야.
지영이 그의 손을 잡고 칼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배워요. 우린 시간 많잖아요. 두 사람은 그렇게 어설픈 요리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불고기는 좀 탔고 국은 약간 싱거웠지만 식탁 위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식사 후 거실의 작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켰습니다. 가벼운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원재가 지영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원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진짜 행복한 것 같아. 지영이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말 후회 안 해요? 회사도 그만두고 부모님이랑도 멀어지고. 원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 안 해. 오히려 이제야 내가 내 인생 사는 것 같아. 지영은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의 손을 꼭 잡은 원재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네가 있어서 그래. 네가 나한테 준 용기야. 그 순간 현관 앞에서 누군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바로 서만호였습니다. 딸의 행복한 미소가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골목을 따라 걸어 내려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지영과 원재는 서울 외곽의 작은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번쩍이는 샹들리에 대신 천장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하얀 국화와 들꽃이 정성스럽게 놓인 장식이 예쁘게 홀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지영과 원재의 가까운 지인들, 그리고 몇몇 친한 친척들이 전부였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따뜻한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결혼식장은 북적이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적막한 분위기가 두 사람의 진심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검은 정장의 하얀 셔츠, 단정한 구두를 신은 서만호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의 걸음은 무겁지 않았고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30년 가까이 가면처럼 쓰고 살았던 고물상 주인의 탈을 벗고 이제야 진짜 자신의 이름으로 딸의 곁에 선 순간이었습니다. 서만호가 입장하자 몇몇 하객들이 술렁였습니다. 저분이 지영 씨 아버지야? 서만호 회장이래. 작은 웅성거림이 퍼졌지만 만호는 아무렇지 않게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영이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입장하자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그녀는 꽃길을 천천히 걸어와 만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지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저를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서만호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가는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쁠 줄이야, 지영아. 지영은 웃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순간 그 어떤 말보다도 더 따뜻한 감정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습니다. 주례는 지영의 대학 시절 은사였던 법대 교수가 맡았습니다. 그는 짧지만 의미 있는 말을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법보다 더 중요한 믿음과 신뢰를 서로에게 가졌습니다. 그것이 이 결혼의 진짜 기반입니다. 원재와 지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서약을 주고받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원재가 말했습니다. 지영아, 오늘부터 평생 내 옆에서 살게.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이 웃고 같이 울게. 지영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원재 씨, 나도 언제나 그 곁에 있을게요. 당신이 나를 믿어준 것처럼 나도 당신을 믿을게요. 주례가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지금부터 두 분은 부부입니다. 축하합니다. 하객들의 박수가 잔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조용한 키스로 마음을 나눴습니다. 식이 끝난 후 피로연은 근처의 한식당에서 열렸습니다. 동네에서 이름난 곳이었고 음식은 정갈하고 따뜻했습니다.
호텔 뷔페 대신 선택한 이 한식당의 하객들은 오히려 더 편안하게 식사를 즐겼습니다. 만호는 각 테이블을 돌며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재벌 회장이 아닌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청담동 저택에서는 윤철과 미정이 TV를 통해 결혼식 소식을 접하고 있었습니다. 지역 뉴스에 짧게 나온 서만호 회장의 딸 결혼식 보도가 부부의 거실을 적막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정이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원재가 저렇게 웃는 걸 처음 봐. 윤철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TV 화면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지영과 원재는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공항까지 배웅한 서만호는 마지막으로 딸과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서로 아끼고 작은 일에도 고마워하며 살아. 그게 행복이다. 두 사람은 만호를 꼭 안고 공항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설렘이 가득했고 만호는 그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야 정말 딸을 보내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혼 후 6달이 흐른 어느 날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 사무실 안 햇살이 깊숙이 스며드는 널찍한 공간엔 고요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고풍스러운 원목 책상 위에 재단 설립 관련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옆으로는 따뜻한 차향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서만호는 진한 회색 니트에 체크 셔츠를 받쳐 입고 안경을 고쳐 쓰며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반대편엔 하늘색 니트와 면바지를 입은 지영이 앉아 놀란 눈으로 벽면을 가득 메운 책장과 정갈하게 정리된 공간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찻잔을 들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빠, 여기 진짜 사무실이었어요? 저 이런데 처음 와봐요. 서만호가 웃으며 찻잔을 건넸습니다. 30년 동안 이 방에서 혼자 궁상 떨며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다. 네가 이렇게 옆에 앉아 있으니 세상 다 가진 기분이다. 지영은 그 말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책상 위 서류 더미 한켠 만호 공익재단이라는 문구가 찍힌 봉투들이 정갈이 놓여 있었습니다. 법률 지원, 교육 지원, 소외계층 지원이라는 굵은 글자가 명확히 보였습니다.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어떤 사업에 가장 마음이 가세요? 서만호가 안경을 벗고 천천히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돈 없어서 법적 도움도 못 받고 끙끙 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돕고 싶어. 변호사가 제대로 도와만 줘도 그 사람의 세상이 바뀔 수 있는데 말이야. 지영은 아빠의 진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부터 지영은 직접 재단 산하 무료 법률 상담소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며칠 뒤 서울 시내의 한 상담소. 흰 블라우스에 검은 슬랙스를 입은 지영이 소파에 앉아 민원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 말도 안 되는 임금 체불. 어딜 가도 아무도 안 들어줬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회색 점퍼를 입은 중년의 건설 현장 인부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지영이 손수건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법이 해야 할 일을 조금 도운 것뿐이에요. 억울한 일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 도울게요. 지영은 일주일에 3번은 개인 사무실에서 이틀은 상담소에서 일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입소문을 타고 전해졌고 점점 많은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퇴근 후 원재도 재단에 들렀습니다. 편한 니트 셔츠에 트레이닝 팬츠를 입은 그는 비영리 단체의 예산서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숫자만 보면 눈이 반짝이네. 지영이 옆에 앉아 장난스럽게 말하자 원재는 웃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난 당신이랑 이 일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 돈 많이 버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어.
그 말에 지영도 피식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일상은 바쁘고 고되었지만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만호는 언론 인터뷰 요청을 모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행은 조용히 해야 오래갑니다. 요란한 건 딱 질색이니까. 그 말 그대로 재단은 조용하지만 확실한 움직임으로 세상에 작지만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년 후 김윤철은 만호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수수한 회색 정장 차림의 그는 예전보다 한층 수척해진 모습이었고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 찾아뵙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철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만호는 회의실에 앉아 그를 조용히 맞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만호가 차분한 어조로 묻자 윤철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1년간 참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얼마나 잘못된 잣대로 사람을 보고 있었는지, 얼마나 교만했는지 지금에서야 뼈저리게 느낍니다. 윤철은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만호는 말없이 윤철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 안에 수많은 감정이 오갔습니다. 회장님의 방식, 이제야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그 말에 만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윤철은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KJ그룹이 앞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만호는 조건부로 재단과의 협력과 거래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개월 후 지영과 원재는 강남의 한 카페에서 윤철, 미정 부부를 만났습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미정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영아, 정말 미안했다. 그땐 마음이 앞섰고 오만했어.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원재는 부모님의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만호는 교육재단의 초청 강연에 나섰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돈은 수단일 뿐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재는 기준이 되어선 안 됩니다. 품격은 배려에서 시작합니다. 청중석에서는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영은 공익 변호사로 활동하며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느 저녁 만호는 지영과 원재의 집을 찾았습니다. 단정한 식탁 위에 가족들이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아빠, 정말 감사해요. 지영이 조용히 말하자 만호는 눈가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더 나은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심어주는 거였단다. 그 말에 원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우리 부부는 참 괜찮은 길 위에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조용히 끝을 맺었습니다. 한 사람의 바른 뜻이 한 가정을 살리고 한 회사를 바꾸고 결국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면서 전 한 가지 확실히 느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이나 직업, 배경으로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소중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요. 이 사연이 누군가에겐 위로가 또 누군가에겐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세요. 앞으로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